77조 취향에 정착하겠습니다. 그 매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주로 이제 구별짓기 3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밥 먹을 때의 표현들, 그 다음에 무슨 말투, 아니면 무슨 좋아하는 용어, 어떤 어휘들, 예의범절, 응? 억양,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매너죠.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을 표현해주는 매너. 근데 그 매너라고 하는 것이 상류층과 중산층과 하류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계급들은 이 부르주아의 매너를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요 부분은 약간 그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과 비슷한 맥락을 좀 보여주는데, 그 문명화 과정에서 엘리아스가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궁정귀족들이 했던 매너가 그 17세기에 그런 그 궁정귀족들의 매너가 18세기가 되면 부르주아 사회로 펴지고, 그 다음에 19세기가 되면 하층 계급에도 펴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거기에 덧붙여서 20세기가 되면 그게 제국주의적인 문화 형태로 변해서 마치 제3세기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뭐 서양의 뭐 매너는 굉장히 우월하고 동양의 매너는 굉장히 열등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엘리아스 강의를 할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 부르디오한테는 계급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면 교양이라고 하는 것, 매너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계급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매너라는 건 주로 이제 그 집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끼리끼리 다녀요. 그랑제골, 그 대학이라는 게 그랑제골이지만 고등학교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뭐 루이 깍도그라고 해가지고 루이 14세 고등학교, 이런 게 몇몇 그 파리의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돈만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입학 시험을 볼 때 물론 중학교 때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추천서, 뭐 교장 추천서, 그다음에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그 입학을 결정하는 사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랑스의 어떤 상류층 자제는 거길 다니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다 나중에 그랑제골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랑제골 나오면 좋은 무슨 판검사가 되거나 행정부 공무원이 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석한 게 브로드웨이의 무슨 노블레스 됐다 뭐 이런 거고, 중고등학교를 분석한 게 리프로덕션, 그 무슨 재생산 아니면 에리트의 상속자, 이런 걸 분석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학교 얘기가 그런 뭐 학교를 입학하고 안 입학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교양과 매너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투를 보면 굉장히 그게 드러나요, 아주. 제가 그걸 정말 아마 유학을 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 한 뭐 2,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뭐 불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랬었지만, 한 5년쯤 넘어서 하니까 제가 하는 불어나 제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거나 이렇게 말할 때 똑바로 앉아서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매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귀족집, 돈 많은 집 아이고 친구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얘기고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3페이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밥 먹을 때 대화 얘기가 나오는데, 상류층에서는 밥 먹을 때 되도록이면 말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죠, 프랑스도. 근데 하류층에서는 자유로운 식사법, 뭐 이렇게 껄대고 웃고 약간 뭐 침이 튀기고 음식이 튀겨도 그런 걸 자유분방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남자 새끼가 뭐 어때 이러고 막 이렇게 잔도 막 따라주고 뭐 먹으라고 막 그러고. 근데 상류층은 절대로 누구한테 음식 잘 권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남자들도 무슨 상류층 남자들은 고기보다는 생선 좋아하고, 그 생선도 절대 손으로 발라 먹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도 끝까지 포크로 다 그 뼈다고 발라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급적인 차별이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게 상류층과 하류층의 어떤 취향의 차이가 있나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실천이라고 하는 게 브로드웨이적인 시각으로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상류층이라는 게 없죠. 돈 많은 사람은 있지만 상류층은 정말 있나?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 대대부터 대대적으로 그 양반이고, 양반이라는 건 신분적인 질서니까 좀 웃기지만 어쨌든 상류층, 할아버지부터 계속 한 100년을 그 상류층이고, 그래서 뭔가 옷을 입는 거나 말을 하거나 몸가짐이나 매너가 정말 다르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라는 사람들도 뭐 한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가면 뭐 그 쌀집의 점은 아니었나요? 모르겠어요. 나는 뭐 누굴 폄하하고 그러십지는 않는데 우리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객관적인 계급의 이치로 상중하가 구분되는 건 이해하겠으나 정말 취향이나 매너의 차이로 상중하가 구분되는 그런 문화적인 기준이 우리나라에 작동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8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이제 정리가 되냐면 취향은 투자 감각이다. 문화적인 취향과 실천은 투자 감각에 의해서 훈련된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 행위가 경제 주체의 상품 구매 행위에 그치기보다는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로부터 일정한 이윤이 창출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취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아지고 그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감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취향을 얻게 되면, 정통 취향이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브로드웨이가 하고 있는 예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투를 고급스럽게 하고 말하는 것도 어휘 사용도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몸에 취하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학교 입학을 할 때. 그러면 저쪽에 그 시험관으로 앉아 있는 교수들이 말을 딱 들으면 아, 제가 상류층인지 중산층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투나 행동하는 게. 그러면 아, 너는 합격. 근데 중산층이나 하류층에는 뭐 자유분방하게 뭐 그랬어요. 뭐 이러면 아, 쟤는 뭐 안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너는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좀 예가 좀 천박하긴 하지만 그런 예를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몸에 배어 있는 취향과 매너라고 하는 것은 투자 강박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브루드웨가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문화적인 실천, 취향 이런 게 경제적인 인터레스트를 얻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자본, 뭐 인적 자본, 학교 자본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왜 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 캐피탈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투자해서 이윤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윤을. 근데 막스는 그 이윤이라는 게 생산, 노동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서플러스, 잉여 가치라고 한다면 브로드웨이는 문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화적인 잉여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학교에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든가 아니면 뭐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어떤 동호회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인기, 이 네트워크 성격에서 서로 뭐 이끌어주고 뭐 서로 정보도 주고 그런다는 거. 그런 걸 문화적인 실천을 통한 이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웨이가 자주 강조하는 게 경제자본, 문화자본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그걸 뭘 또 뭐 이렇게 조금 나는 별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문화자본이란 말까지는 브로드웨이가 썼는데 그다음에 무슨 학교자본, 가족자본, 뭐 인적자본 뭘 자꾸 이렇게 갖다 붙여 다음에 그 학자들이 나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뭐 그런 정도의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뭐랄까 그 문화적 취향의 분석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해요. 요 장을 끝내기 전에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마무리 삼아 이 책 첫 번째 그 1장의 제목이 문화 귀족의 칭호와 혈통이에요. 요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도 제일 많아요. 이게 거의 뭐 200이 번역본으로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럼 왜 이 1장의 챕터의 제목을 문화적 귀족의 칭호와 혈통이라고 했을까? 혈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귀족적인 신분 사회에 뭐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968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브루드웨이한테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신분제 사회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귀족, 쌍놈,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이런 게 없어지는 거고 다 평등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968년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한 200년 정도의 그렇죠? 200년 맞습니까?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들여다보니까 프랑스 사회가 절대로 귀족 사회가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귀족 사회에서 어떤 혈통적이고 그런 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의 칭호와 혈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뭘로 남아 있어요? 예전에는 무슨 남작, 공작 그래가지고 아주 공식적인 신분적 질서가 부여해지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아, 너는 고급 취향. 취향을 통해서 그런 혈통과 귀족적인 신분 사회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화적 지배죠. 그거가 바로 68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어떤 혁명, 뒤바꾸고 싶었던 혁명의 가장 큰 타겟이 된 목표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제도도 아니고 경제적인 착취도 아니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지배가 깔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후코나 알투스는 그걸 학교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부르드는 이게 일상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